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실크로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서구 열강 탐험대마다 실크로드 고대 국가의 유적에서 불상 그리고 석굴 내에서 벽화를 약탈하는데 여념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곳 실크로드에서 도대체 어떤 불상 그리고 석굴 내에서 어떤 벽화를 보았길래 그토록 광기 어린 행위를 했던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교역로 역할을 했던 시기, 그리고 불교가 이 길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던 시기의 지역적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으로 작동했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기원 전후를 중심으로 실크로드는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알렉산더는 어릴 적부터 세계 정복에 아주 야심찬 꿈을 갖고 성장한 인물입니다. 일설에는 어머니가 상당히 광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꿈을 안고 성장한 알렉산더는 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를 출발해서 현재의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문화를 거쳐서 서북부 인도 바로 이곳까지 정복하고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점령지마다 기존의 지배자, 그러니까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대신 감독관, 그리스로부터 감독관을 파견해서 이곳에 감독관을 두는 형태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고위 관리자였던 감독관을 따라서 이주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곳 서북 인도 지역에서는 그리스 신, 또 페르시아인의 그런 모습을 닮은 조각상을 자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때에 이루어진 이러한 민족의 어떤 대이동은 단순히 서북 인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 사막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누란이란 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란이라는 도시는 자신들의 시그니처 도시 상징물로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새롭게 지은 누란 박물관 벽면에 보이는 정말 아리따운 여성이 바로 그 상징물입니다. 이 여성은 누란에서 발견된 미라를 복원함으로써 등장한 여성인데 미라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누란 미녀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헤어스타일로만 보면 저랑 좀 비슷해도 보이지 않나요? 조금 앞에서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누란 미녀 외에도 이곳에는 정말 많은 미라가 발견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키가 부지하게 큽니다. 남성의 경우 188cm, 여성의 경우 176cm의 평균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 평균 키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동양인의 평균 키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제가 이곳에서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고요. 또 건조한 기후 덕분에 그 미라 상태가 그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피부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곳 지역에 있었던 정착했던 사람들이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의 특징을 가진 그런 미라로 확인됐기 때문에 알렉산더 때의 민족의 대이동이 바로 이곳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민족 대이동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알렉산더가 마지막까지 도착을 했었던 곳 서북인도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배경으로 작동했던 그런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원 전후 서북인도에 세워진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도의 아주 유명한 왕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쿠샨 왕조입니다. 이미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을 계기로 정말 많은 민족이 살고 있던 서북인도에 또 하나의 민족이 추가가 됩니다. 쿠샨 왕조를 세운 민족, 바로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월지족이라는 민족인데요. 이 월지족은 상당히 야만적이라고 소문난 흉노족에 밀려서 이곳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이 야만적이라고 하는 흉노족에 대해서 사서에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과 정복전쟁을 벌이던 중 흉노족은 한나라 고조를 생포하고 바로 사살해서 그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를 자축하는 자신들의 만찬장에서 한 고조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술을 마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서 상당히 잔인하고 또 흉악하고 야만성이 강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흉노에게 밀렸는데, 인도 땅에서는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이 월치족은 상당히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 벌떡 서서 뒤를 쫓는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그 화살로 적을 명중시켜서 죽일 정도의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 바로 월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지족이 국가를 건립한 후에 적응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원이나 넓은 벌판에서 말을 타고 뛰어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토를 확보하고 또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도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유목민족으로 생활할 때 주로 했던 이동이라는 것을 활용한 그 무언가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한 가지 있으실 거예요. 무역. 맞습니다. 중국 서북부에서 이곳 인도까지 밀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익힌 루트, 그리고 새롭게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이미 이곳에 정착하고 있던 그리스인 그리고 페르시아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쪽 지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 루트를 익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쪽 그리고 서쪽을 오고 가는 중간 무역에 적극 개입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을 통해서 쿠샨이라는 왕조를 상당히 부유한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쿠샨 왕조의 활동은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세 가지 화폐를 보면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쿠샨 왕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2세기 무렵에 유통되던 화폐입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로마에서 유통되던 화폐는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인데요. 한쪽 면에는 아우렐리우스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리스 신화 그리고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 황제의 모습을 양면에 새겨서 널리 유통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던 이러한 화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폐는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쿠시안 왕조의 화폐입니다. 화폐명을 보시면 비마 카드피세스 때에 발행된 화폐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쿠시안 왕조를 세운 제1대 왕 쿠줄라 카드피세스의 후계자였던 비마 카드피세스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화폐가 유통되었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앞서 보셨던 로마의 화폐와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던 것이죠. 한쪽 면에는 비마 카드피세스 본인의 모습, 그리고 뒷면에는 그리스 혹은 페르시아계의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신의 모습을 양쪽 면으로 새겨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여드릴 화폐는요, 중국 진나라 시대 때 유통되던 8g짜리의 반량전입니다. 지금까지 서쪽에서 유통되던 반짝반짝이는 그런 화폐를 보시다가 우리 박물관에서 아마 종종 보셨던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종종 보던 그런 화폐인데 저게 무슨 관계일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한나라 시대까지 사용되던 화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폐의 무게, 질량은 8g에 해당이 되고, 앞서 보신 화폐가 모두 동일하게 8g에 해당됩니다. 시대를 흘러서 한나라 때는 그 그람수가 점차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하기는 한데, 이제 여담으로 이 지금 보시는 기계, 이상한 기계죠. 반량을 제작하는 기계였습니다. 이곳에 주물을 붓고 반량을 제작해 왔는데요. 한나라 시대가 되면 일종의 횡령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침 겨울의 문턱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붕어빵 많이 사서 드시죠. 붕어빵 사서 드실 때 기다리는 동안 그 빵을 만드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붕어 모양의 틀 안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가운데 팥 한 수저를 넣은 후에 기계를 돌려 구워내면은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익은 붕어빵을 똑 빼내고 다시 붕어를 만들기 직전에 붕어빵 주인 아저씨는 붕어 그 틀 주변에 스쳐 지나가면서 뿌려졌던 익어버린 빵가루를 붓으로 툭툭 털어버립니다. 한나라 때 화폐를 주조할 때도요, 이 틀에 그런 여분의 가루가 남게 되었는데, 점차 사람들은 그 여분의 가루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주물을 고의적으로 주변에 많이 뿌렸던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이렇게 수집한 가루를 다시 녹여서 하나의 반량을 만들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의 기술 그리고 계획이 결합된 희대의 횡령 사건이 터진 겁니다. 때문에 당시 왕실에서는 이를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엄벌에 처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붕어빵 제조기 같은 이 기계에서 다시 얘기를 원 위치로 돌려보면, 보여드렸던 세 가지 모두 화폐가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화폐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곧 동일한 경제 벨트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적어도 같은 기준점,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이나 또 국내에서는 동일 화폐를 사용해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 벌써 이를 적용시켰다는 것이고, 로마와 그리고 중국의 화폐, 이 양측을 조절해낸 것이 바로 쿠시안 왕조였던 것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월치족은 이런 무역을 통해서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물건 대신 받아온 금화 또는 은화를 녹여서 그리스의 화폐처럼,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할 당시 왕의 모습과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리스 신의 모습을 화폐 양면에 새기는 그런 시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간 월지족이 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문화적인 정체성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목민족이었던 월지족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에는 자신만의 문화가 없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작동을 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대 왕이었던 쿠줄라 카드피세스는 당시 문화적인 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그리스인을 주로 등용하고 그 문화를 흡수해서 유목민의 옷을 벗는 데까지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의 수준과 이를 활용한 그런 흔적들을 살펴보면 그리스인들이 이곳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던 그런 흔적으로 남아있는 시르캅 도시 유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80년대에 처음으로 딱 각을 잡아서 도시 기획을 적용했던 강남과 유사한 모습으로 큰 대로, 그리고 그 대로변 주변으로 상점이나 또 가옥 혹은 종교 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물들을 넣은 그리스인들의 일상 생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런 그리스인들과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바로 우리 시르캅 도시 유적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활 공간 외에도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있듯이 그리스의 유명한 여신이죠. 아테나 여신이 새겨진 인장 반지가 바로 이곳 쿠시아낭조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 문화,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세계가 바로 이곳 서북인도에 정착해 있었고, 이런 문화를 월지족, 즉 쿠시아낭조가 그대로 흡수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대 왕인 쿠줄라 카드피세스가 이런 그리스 문화를 획득했다면 두 번째 2대 왕인 비마 카드피세스는 이제 페르시아계를 주로 등용하면서 또 다른 문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얼굴을 표현한 화폐예요.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리스 화폐와 유사한데, 여기서 보실 점은 동전의 맨 가해 부분에 아주 동글동글한 문양을 보실 수가 있죠. 옆에 같이 보이는 도상은 쿠시아낭조 지역에서 발견된 건축물에 사용된 타일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멧돼지를 싸고 있는, 주변에 싸고 있는 동글동글한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기와장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유산에서 볼 수 있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도상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연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연주문을 처음부터 사용했던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연주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도상을 사용했는데, 쿠시아낭조에서는 이러한 많은 도상들을 자신의 문화로 재정착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죠. 2대에 걸쳐서 그리스 문화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를 흡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민족 대화합을 꾀했던 쿠시아낭조에서 남은 숙제는 이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알렉산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 페르시아, 또 인도인이 함께 사는 다민족 그런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숙제는 이제 인도인에 대한 결집,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는 그러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런 숙제에 과감하게 시도를 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카니슈카 대왕입니다. 인도 문화 정복과 그리고 그 문화를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카니슈카 왕은 한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인도인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기투표를 진행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의 모습이 화폐의 뒷면에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면에 새겨진 그런 그 역사들이 있고, 페르시아 역시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인도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 그리고 이곳을 인도를 지배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2번,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이었던 거예요. 굳이 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느냐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화폐의 왕, 그리고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신을 양면에 새겨서 유통시켜 왔기 때문에 카니시카도 왕좌에 등극해서 새로운 화폐 발행을 하기에 앞서 인도인을 끌어안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영역에서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분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카니슈카는 부처님, 붓다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일단 화폐에 새길 대상으로 결정하게 됐죠. 그렇게 발행된 화폐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앞에 어떤 왕 중의 왕이라는 명문과 함께 카니슈카의 모습이, 그리고 다른 면에는 붓다라는 명문과 함께 부처님의 모습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부처님을 상으로 조성했기에 바로 이곳 쿠샨 제국의 땅이었던 서북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우리 이 시작을 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서구 열강의 탐험대가 광적으로 원했던 불상의 원료를 바로 이곳 서북 인도, 그리고 시기는 쿠샨 왕조 시대에 찾을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화폐에서 시작된 불상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조금은 먼 과거로, 그리고 먼 땅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지금 막 시장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랑 붕어빵 사러 같이 나가보시지 않겠어요? 자, 저는 이제 붕어빵 사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